이은지의 영화 읽기 4번은 영화 드림 시나리오입니다. 주인공 폴 매튜스 교수가 팔에 고철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드림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다른 사람들 꿈에 등장한 교수, 인기 끌다가 순식간에 버려져 사실관계가 뒷전인 세상 경고라고 요약한 최다은 기자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남의 일이 아니다. SNS 벼락스타의 악몽이라고 해석합니다. 진화생물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폴 매튜는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가 연기한 폴 매튜는 하루아침에 인플루언서가 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꿈속에서 매튜 교수를 봤다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면서다. 어떤 여성은 꿈에서 당신과 사랑을 나눴다며 접근하고 세계적 브랜드 기업이 광고를 제안한다. 얼떨떨한 매튜 교수의 마음속에선 자연스러운 욕심이 생겨난다. 인기를 통해 자신의 연구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고 자신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면 싶다. 은근한 관심을 즐기던 매튜 교수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매튜 교수가 등장하는 꿈이 모두 악몽이 되면서다. 그를 향하던 관심과 호감은 격렬한 적대감으로 바뀐다. 그는 생계를 위협받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본다. 매튜 교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일 뿐이잖아요 라고 호소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가족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린다. 이유 없이 찾아온 인기는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의 삶을 파괴해버린다. 이처럼 폴 매튜스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중심으로 창작된 스토리텔링 차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영화 드림 시나리오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데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하는 캔슬 컬처의 단면을 보여준다. 캔슬 컬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한다는 뜻으로 유명인사들이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 등에서 보이콧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순식간에 즐거움이 악몽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면, 이제 사회 담론적 차원에서 이 캔슬 컬처라는 현상으로 개념화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해석이 근대 사회 시스템에 소속돼 있는 언론의 주류 담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캔슬 컬처를 언급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는 뜻입니다. 엄청 어, 근대 사회는 욕망의 주체적인 통제를 전제로 자본의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질서를 확립하여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아중심적인 상상력의 시스템을 구비했습니다. 그 덕에 신분에 따른 정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누구에게나 자아가 있고 노력을 통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갈 권리가 있다는 근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덕목이 현재까지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을 논의하는 지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추구할 만한 보다 높은 차원의 공동체 문화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내 집, 내 차, 내 가방 등 내 것에 대한 근대적 자아의 자연스러운 욕심을 인정받되 근대 공동체 시스템을 존중하며 아무 이유 없지 않은 확실한 합리적 이성의 힘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 내부에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잘못이나 책임을 묻는 이런 비난과 공격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연한 사고로 막내딸, 폴 매튜 교수의 막내딸 소피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의 팔에 상처를 내서 폴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저택에서 한층 급이 떨어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경제적 손실은 SNS의 악용으로 발생한 캔슬 컬처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게 집만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필자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필자는 이 영화를 사실관계가 뒷전인 세상에 대한 경고이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담론적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하기에는 허리당면한 문제가 누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잘 갖춰진 근대 사회 시스템 내부에서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영화를 분석하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본주의 윤리에 따른 근대 사회 시스템에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근대적 자아의 주체적인 노력을 긍정해서 해결될 문제.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지 않은 독립적인 근거를 찾아 자연스러운 욕심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기만 해서 이게 원래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구체화한 게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렇게 그 시스템 그대로 믿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인데요. 영어 관람의 세 가지 차원. 영어 관람의 차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손정빈 기자의 클로즈업 필름, 떡상과 나락, 런데없음에 관해 드림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분석해보자면 먼저 근대사회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영화 내부의 이야기와 영화 바깥의 관람객의 현실을 이분하여 거리를 두고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주인공 폴이 아무런 까닭 없이 유명해졌다는 기발한 설정 안에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허영에 들뜬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유명세를 치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영화 바깥에서 이를 지켜보며 자기 자아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구조적 우위에 만족하는 게 근대의 코미디 영화일 텐데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지만 드림 시나리오는 기발한 설정 하나로 특별한 이야기가 된다. 폴이 아무런 까닭 없이 유명해졌다는 것.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꿈에 폴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 덕분에 폴은 난데없는 명성을 얻지만 이런 열광은 폴이 등장하는 꿈이 악몽으로 바뀌어 버리자 난데없는 비난으로 바뀌며 그의 삶을 나락에 처박는다. 케이지는 폴이 유명해지면서 맞닥뜨린 난처함과 그러면서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허영에 들뜬 마음을 담아내며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실감을 담는다. 유명세를 치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삶이 무너져 내릴 때의 당혹과 좌절 또한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배우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런 감정 기복 속에서 담아내는 코미디는 그가 왜 천재로 불렸는지 새삼 느끼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뒷전인 세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꿈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이야기로 풀어낸 감독의 창작 능력에 감탄하면서 즐겁게 영화관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담론적 차원에서 영화 내외부의 세계관이 일치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서 영화를 관람했을 때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때론 서늘하게 드러내고 때론 아프게 찔러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풍자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림 시나리오는 컨셉트가 독특하고 배우 연기가 빼어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폴의 상황 변화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를 풍자하며 코미디의 격을 끌어올린다. 이 작품은 소셜미디어 내외부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행태를 아우르며 그 환상과 실상을 동시에 까발린다. 그 드림 시나리오엔 시쳇말로 떡상과 나락이 있다. 그 추앙과 경멸이 찰나의 자리를 바꿔 앉는 양상도 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선택과 탄핵이 있고 좁힐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는 이미지와 실체가 있다.
이 모든 난리가 결국 돈벌이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인생 자체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에 잠식당하는 상황도 있다. 드림 시나리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때론 서늘하게 드러내고 때론 아프게 찔러 관객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근대 공동체가 이 영화를 토론의 주제로 삼는다면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소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정부에서 대중들한테 사실관계가 뒷전인 비합리적인 일면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사실관계가 뒷전인 세상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수리의 차원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는다면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한다면 어떻게 되나?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모든 난리가 결국 돈벌이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앞을 가리고 있고, 인생 자체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에 잠식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털근대 시대로의 시대적 전환기의 실체와 14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소수 왕족 및 귀족부터 시작해서 국민 다수의 근대화를 거쳐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아중심적 자본주의의 기반 법 산문 체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의지해온 근대화의 법 체계, 산문 체계, 자아중심적 자본주의 체계와 그리고 그 체계를 만들어낸 기반이 된 공정하고 평등한 이데올로기적 사회. 이런 이미지 사이에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근대 시대의 공정한 이미지와 그리고 이렇게 우려와 그리고 잠식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눈앞의 현실, 그리고 실체와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좁힐 수 없는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손정민 기자의 결론처럼 결국 폴이라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문제를, 아니, 글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이 감정이입이 되는 바람에 좀 극적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따라서 손정빈 기자의 결론처럼 결국 폴이라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의 공통 관심사로서 이제 소수가 아니라 행위상학적, 철학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차원에서 물론 이런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겠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제 언젠가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이 풀보다 나을 게 없는 그저 평범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드림 시나리오는 소셜미디어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한 풍자로 보이기도 한다. 영화 말미엔 폴처럼 다른 사람의 꿈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개발돼 상용화된다. 결국 다른 사람들도 폴처럼 되고 싶었다는 얘기다. 폴 역시 그때 그 환호를 잊지 못하고 그 장치를 쓰고 있다. 이제 관심병이라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비아냥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 폴만큼 찌질하고 폴만큼 인정 욕구에 굶주려 있다. 그러면서도 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폴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돼 있을 게다. 그리고 폴이 그랬던 것처럼 그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폴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불특정 다수가 트라우마를 겪든, 그러니까 폴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불특정 다수가 트라우마를 겪든, 영화 말미엔 폴처럼 다른 사람의 꿈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는 과정이 이 영화의 결말처럼 나오는데, 이 근대시대 말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논리가 상업적인 이익의 자본주의 논리뿐이고,
이제 관심병이라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비아냥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일 정도로 근대적 자아 중심의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근대 시대의 상상력이 팔근대 시대의 도래를 당면한 거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적 자아식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관심을 둬야 할지, 어텐션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심리적인 트라우마 증상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경의 일상화. 필자는 이 어려울 난자의 직영 경자인데, 경, 경지할 때 그 경자인데, 필자는 폴처럼 교수가 된 지 20년 만에 아주 짧은 기간에 종신교수직까지 위임한 능력 있는 고학력자까지도 잡지에다가 자기 논문을 게재를 하려는데 대학원 동기들과 경쟁까지 해야 되고 그 20년 전에 동기들과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까지 뺏기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존 투쟁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그리고 교수들의 모임에 초대받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써야만 앞길이 그제서야 보이고, 그나마 보이는 것 같고, 21세기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자랑하는 정근대 시대의 전통적 파벌주의에 시달려야만 하는 21세기인데, 그런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한 자, 그에 따른 보답이 있으리라. 같은 제도적 종교의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 원칙을 비롯해서 근대적 자아 중심의 자본주의 이데아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한 이런 비합리적인 현상이 처음부터 애초에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았나. 필자의 이러한 의심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 이론적 실천적 대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 모든 난리가 결국 돈벌이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숨길 수 없는 손정빈 기자의 현실 공감처럼 한문적인 일상어로 대중은 이미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런 의미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아의 욕망을 체계화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봉사를 이제 그만하고 의미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동시에 그 구체적인 그런 방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강조할수록 트라우마를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모순적이게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안 보이는 그런 난처한 경지에 처했지만 난처한 경지에 처했기 때문에 가장 발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대중들에 비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서 앞만 바라보고 상용화가 진전되는 업계의 눈부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여전히 근대 시대의 자아 긍정 심리학의 치료법을 효과적인 대책으로 믿고 탈근대 시대로의 전환기에 일시적인 자아의 소실 현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덮어 씌워보려고 하는 자아 중심 심리학을 비롯해 학계 전체의 발걸음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폴 교수 특유의 느리고 안정적인 그 특유의 Are you okay? 이런 좀 잘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어조로 뜨거운 양철 그런 답답한 어조처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현상과 비교했을 때만 느리고 안정적이면 사실 인생이 느리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제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서도 무감각하게 굳건히 서서 자멸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순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인데 고집까지 있는 고양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기존 심리학계 치료법, 그런 자아 중심의 긍정 심리학의 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없애봐야죠, 우울과 불안을.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폴 교수의 우울과 불안을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학생들이 폴 교수의 자동차에다 분홍색 글씨로 LOSER 대 대문자로 루저라고 적거나 이제 SNS에서 폴 교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등 수치심을 주는 생활 정치의 전략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폴이랑 폴처럼 종신 교수이고 더 지식 고학력자의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을 이제 실패자라고 부르는 루저라고 부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전략은 이렇게 생활 정치 전략을 학생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근데 향후 폴이 사과 선언문을 발표하는 장면을 통해 영상을 찍어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드러나듯이 열심히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는 폴 개인의 분노와 억울한 감정만 극대화되고 학생들 자신한테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거고, 이제 이런 생존의 차원에서 본능적인 욕구, 니즈를 채우기 위해 물리적으로 타인을 제거하는 등 정근대 시대의 파벌주의적인 폭력적 갈등을 빚어내어 인류 역사의 윤리적인 진전 방향을 거스르는 악질적인 회귀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치심을 주려는 그런 생활 정치 전략을 보지만 그런 전략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그것도 그 과거가 그게 진짜로 현실에 적용되고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 본능적 욕구의 차원에서 내가 살려고 남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는 차원으로 오히려 타락하고 있는 상황, 그런 악질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의 발이 이제 더 우려되지 않나. 사실 루저라고 적거나 SNS로 하는 현상이 엄청난 분노와 억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걸 넘어서는 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제 이미 그런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갈등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수치심을 주고 망신시킬 전략이 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과 미국 정권에서도 활발히 영용되고 있는 대내외 정치 전략인데 그런데 걱정이 된다는 거는 최근 윤석열 정부로부터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려는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경거망동한 핵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그들의 지지층의 숫자를 늘리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시대의 자아중심적 이데아에 기반을 둔 그런 정의의 개념의 그런 이미지가 민주주의 원리 원칙 이것을 만들어낸 헌법과 법치주의를 만들어낸 정의의 개념과 이미지가 더 이상 공동체의 화해를 막지 못하게 됐다는 무능함의 심각성이 입증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화해의 전략. 그러나 자아중심적 이데아의 한계를 우려한 고민은 이미 16에서 18세기 정근대에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기를 거쳐 근대로 넘어가는 과거의 시대적 전환기에 아까도 얘기한 그 긴 오랜 기간에서 근대화 사상의 초기 연구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민이었던 건데 그때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건데 자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에 압도된 나머지 너무 기쁘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 한계에 대한 고민은 뒤로 밀어버리고 묵혀버린 바람에 이 총체적인 해결 방향이 제시된 적이 없어서 방 안의 코끼리, elephant in the room 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6에서 18세기 이제 근대화 초기에 일어났던
그때도 근대화 사상을 초기에 연구하던 과정에서도 이 한계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그게 묵혀버리지 않았나. 아니, 그냥, 아니, 묵힌 게 아니라, 어, 묵힌 거는 이제 일부러 의식하고 그런 거겠지만, 고민을 뒤로 밀었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물론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그 압도적인 기쁨에 네, 자아가 탄생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기쁨에 압도된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만약 그걸 의도적으로 고민을 뒤로 밀었다면,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건데, 물론 자아중심적 이데아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이윤 생산 시스템이 사람들의 빈곤과 굶주림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의 확연한 감소, 그리고 인류의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준 인류 문명 사상 역대 가장 풍요로운 생산량의 기록을 남겼죠. 정말 그런, 운 좋게도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시대에 태어났고,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이지만, 정근대 시대 소수 왕족 및 귀족만 누릴 수 있었던 내면의 성장 기회를 일반화시킴으로써 계몽 인라이트먼트의 차원에서 빛을 비춘다.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시적 상상력은 이상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소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정신적 해방을 맞은 근대 문화의 핵심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 번영의 이, 이득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정신적 해방을 맞을 수 있게 된 그런 근대 문화의 핵심 유산이 바로 이 시적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하지만 정근대 시대의 권력 중심적인 신분 제도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막 해방된 명칭만 아직 물론 시적 상상력을 어 이제 남들을 체계화시키고 그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이제 어느 어디까지나 그 이 아직 그 일반 백성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완전히 체계화된 게 아니라 소수 천재라고 불렸는 그런 시인이나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됐었을 테니까 이제 막 해방되기만 명칭만 이제 우리는 근대인이다라고 이제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백성들의 분위기 얼마나 혼란스러운데도 좋고 혼란스럽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음에 정서적인 고향을 창시한 사람이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 이 시인 굉장히 수선화라는 꽃을, 꽃이 나오는 유명한 시를 창작한 본인인데, 그, 이게 이제 나는 구름처럼 홀로 떠돌아다녔네 이 시인데, 이 시를 쓴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 본인도 근대화 초기 영국, 그러니까 초기 영국 낭만주의 시운동의 핵심 인물이었고, 이 근대인의 백성들에게 정서적인 고향을 만들어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시대적 전환기로 인해서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혼란스러움이 쉽게 가라앉는 단순한 종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동시에 같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해방을 맞는 그런 정서적인 고향, 나의 자아의 이미지, 이게 어떤 건지를 시와 글로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어, 글을 쓴 시인인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에 그런 사상의 한계까지도 분명히 같이 포함시켜서 글을 남겼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대표작 나는 구름처럼 홀로 떠돌아다녔네.
I Wander Lonely as a Cloud에서 시인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면적 존재의 근거로서 고독 속에서 회상하는 감정의 압도적임을 overwhelming을 이야기하는데요. 반짝이는 파도의 움직임보다 만송이에 끝없이 펼쳐진 수서나 무리의 움직임에 압도되었던 나라는 자아의 감정. 그러니까 내 나라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파도도 아름답고 수서나도 분명히 아름다운데 근데 내 이 만송이에 끝없이 펼쳐진 수선화가 파도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나라는 자아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면 둘의 비교를 할 이유가 없겠죠. 비교를 불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이제 나라는 자아가 생겼으니까 뭐가 더 나의 마음을 흔드는지 감정이 있고 그래서 이 구름처럼 홀로 떠돌아다닐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 내 몸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제로 누구한테나 그런 감상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꽃의 만송이 꽃을 보고 압도됐다. 이런 워드워드 시인의 화자의 감상에 그런 주체적으로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런 사람들의 주체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것이라면 그런 이미지가 그런 감정이 압도적으로 멋있는 장면에 그런 압도적인 감동을 받는다면 이제 비로소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아 이미지의 탄생을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처럼 독립의 자유와 주체의 영원성이라는 자아중심적인 이데아는 모든 사람들의 독립적인 자산 축적과 주체적인 노동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시켰지만 문제는 근대화 시스템의 주축을 이루는 기하학적 셈법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적으로 지탱해왔던 전통 문화와 인류의 전통 문화가 있는데, 근데 그것과 인류의 연결고리를 자비가 하나도 없이 단절시키고 그 구조적 원리상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이분법적인 배제시켜버리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무력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이 속도. 충돌하는 속도가 말로 화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의식한다면 그 자체로 불완전하니까 통체적인 변화를 스스로 요청하는 가변적인 실체로서 초월적 이데아의 이미지를 해체하여 현실적 인간 삶의 조건을 그 사이사이로 포함하도록 화해의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워즈워드는 화해의 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만의 어, 진전의 속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시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 결과였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일곱이어요. We are seven에서 전근대적인 세계관을 강한 의지로 붙잡고 있는 8살 소녀와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결국 7 빼기 2는 5라는 지금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쉬운 이런 근대 수학 공식으로 오랫동안 전통에 소속돼서 계속 살아왔던 아직 근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시절에 이 화자와 만난 소녀의 내면 세계는 계산이 되질 않고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어저드가 근대화 되는 시기에 알고 있었던
셈법으로 근대 수학의 셈법으로는 소녀의 내면 세계가 계산하거나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를 그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죠. 자아 존재의 발견은 전근대 시대 물환론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을 산재물로 바치는 등의 악습을 중단시키는 형이상학적 철학적 근거가 되어 주었고, 워즈워드가 고백했던 것처럼 육체적 자유를 얻고 정신적 해방을 맞은 근대인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오랜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영적 차원의 인간 영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게 같이 동반되지 못해서 죽음 뒤의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는 8살 소녀의 시적 상상력하고 비교했을 때 현실주의적 자아중심 세계관의 본질적 한계에 의해 근대 수학의 셈법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 소녀보다 우위에 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고, 근대 상상의 발전에 이바지한 핵심 인물이고 상상력의 대가인 워즈워드가 물질주의적 존재론의 한계에 대한 경고까지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만드는 것도 그걸 계속 체계화하는 것도 바빴을 텐데 그 한계까지 그 경고까지 남겨야 되는 아주 성,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죠. 다시 말해 무분별한 산업화 작업의 악영향으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기후 재난의 빈번한 발생에 전 세계가 물질적, 정신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근대적 자아의 자유와 영원성이라는 근대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여전히 내면의 성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열심히 주체적으로 노력하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어쩌면 이미 정해진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림 시나리오의 모순.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폴이 등장하는 꿈이 언제부터인가 악몽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이제 폴이 등장하는 너무 어, 좀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같이 현실에 집중해서 더 하고 싶었었는데 영화, 영화와 현실이 너무 맞닿아 있는 어, 좋은 예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어쨌든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폴이 등장하는 꿈이 언제부터인가 악몽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사실은 폴이 다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한 그 꿈이 처음부터 악몽이었죠. 그러니까 악몽으로 전환됐다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이 광고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주류 보통 얘기하는 게 그냥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어 여론에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근데 꿈이 사실은 그 폴의 딸 소피가 꾸는 꿈 첫 장면부터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악몽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차키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유리가 깨지고 막 자기 몸이 공중으로 뜨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폴이 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꿈 자체는 악몽이었다는 게 그 꿈들도 보면 막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악어들이 막 온다던가 폴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꿈은 악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폴이 그렇게 등장하는 꿈이 이제 악몽이기 전부터 이미 악몽이었던 그 꿈에 학생들의 이미 악몽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이제 폴이 등장하고 난 이후와 다르게 폴이 등장하기 전에는 근대적 자아의
그 폴이 등장하는, 폴이 등장하기 이후 전과 후가 아니라, 폴이 등장은 했지만, 아직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근대적 자아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와의 단절을 목표로 삼는 이상적인 근대인의 대응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 그런 학생들의 대응은 처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렇게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꿈이라는 무의식의 공간, 그러니까 독립주체적인 자아의 세계관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폴 교수를 만나는 가상 공간을 접하게 된 학생들이 하나같이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본능적으로 즐기면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설어 하면서도 그 폴이 나온 거를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재미있어하고, 사진도 찍고, 폴 교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또한 이미 소셜미디어 시대를 거치면서 한 가지 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 역할 맡으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 뭐 세탁기에 버튼이 여러 개 있듯이 그 기능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근대적 자아 존재의 해체 현상을 탈근대 시대로의 시대적 전화기기 속에서 일상으로 접하고 사는 학생들처럼. 그러니까 이미 소셜미디어 시대에 있다는 거는 역할보단 기능에 익숙하다는 거니까 이미 탈근대 시대로의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그런 자아 존재 해체 현상을 일상으로 접하고 살고 있는 게 학생들일 텐데, 근데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하는 전환기를 살아가는 관객들도,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합리적 세계관을 벗어난 이 꿈이라는 소재가 언젠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현실성 있는 소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꿈이 악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폴이 원래 처음부터 꿈은 악몽이었는데, 근데 폴이 이제 칼을 들고 막 흉기를 휘두르거나 막 그냥 막 날씨가 이상해지거나 막 그 폴이 거기 중심에 있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젠가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이제 기대를 심어줬던 이 꿈에 대한 꿈의 현상이 안전지대 하나 없는, 사실은 안전지대도 하나 없는 위태로운 현실의 반로였고,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전환기는 정근대에서 근대로의 그러니까 지난날의 시대적 전환기 이상으로 혁명적으로 그때도 워즈워드가 살던 시기에 시대적 전환기도 어마무시하게 혼란스러웠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기는 그 이상으로 혁명적으로 뒤집어지고 있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니까, 이 기존의 근대화된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타인의 꿈에 인위적으로 등장하는 신기술의 그 놀이양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술의 성공적인 상업화 이야기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공적인 상업화 이야기로 영화의 결말이 정해지듯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공학 산업계의 요구에는 이제 진취적으로 대응해서 마케팅 업계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막 스프라이트 같은 광고 업계도 이제 막 와가지고 그 소츠라는 마케팅 업체에서 막 따내가지고 막 발빠르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폴 당신이에요 이러고. 근데 이제 그 돈을 벌려는 그 움직임에는 굉장히 빠른 대응이 대응하고 있는데, 불길한 꿈에 반응하는 학생들 개인들의 태도는 마치 그 육체적 존재인 나한테 어떤 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근대적 무랄론의 사고방식대로 희생할 재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막 돈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그걸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벌고 있는 마케팅의 움직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오히려 학생들은 정근대적인 무랄론의 사고방식대로 희생할 재물을 찾아요. 나한테 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치르고 마을의 안정과 심신의 평화를 되찾으려고 했던 관습처럼 폴 교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내 안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비합리적인 희생 정신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폴 교수가 꿈에 나와서 나를 해치니까 폴 교수를 없애려고 해버리는, 현실의 폴을 없애버리려고 내 눈앞에서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무서운 갈등이 시작되는데, 마치 근대 시대가 자아중심적 이데아를 기반으로 놀라운 속도의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근대화 산업들을 융성해서 인류에게 무한한 물질적 영광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찍어냈던 시나리오의 이상과 자아중심적 이데아의 현실 적용을 위해서 마련한 이 기존의 법치국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이 꿈 같은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 때문에 이미 다가온 탈근대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의 포스터에 연출된 주인공의 모습처럼 팔에 고철을 끼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감고 앉아있던 그 포스터. 즉, 사람들이 악몽을 더 이상 꾸게 되지 않고 난 이후에 이제 유명세가 아니라 어, 어, 유명, 유명한 상태? 어, 한풀 꺾인, 아니, 한풀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 거죠. 이제, 유명한 상태가 어쨌든, 유명해지지 않은 이제 그 관심이 이제 사그라든, 사람들의 관심이 확 사그라들어 버린 폴 교수가 다시 개인이 그냥 일반인이 된 폴 교수가 프랑스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갔는데 정식 양복을 입은 채 되게 잘 갖춰 입은 상태에서 짐승의 발톱 모양을 한 고철덩어리를 손에 끼고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으로 자기도 스스로 되게 한심해 하는데 그때 그런 모습으로 주위의 노골적인 괴리감을 우리 주위에 있는 노골적인 아까 말한 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희화화시키는 현실 도피적인 대응이 유행처럼 번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를 결국은 폴 교수가 한 행동은 학문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서 이겨내서 학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그런 유대감이 학생들을 도우려는 장면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인기가 꺾이니까 학생들한테도 이제 화를 얻고 그 결국 안 좋은 일까지 생겨서 가족한테도 쫓겨나고 이제 돈을 벌려고 프랑스 스튜디오까지 가게 됐는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그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고 그런 고학력의 가장 앞에 서서 그런 새롭게 나타난 꿈같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자인데 본인이 그렇지 못하고 결국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주위에 섞인 괴리감은 계속 무시해 해온 대가가 희화화된 자기네 그런 스튜디오 장면이라니까 지금 그런 연구할 시간에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이런 대응이 계속 진짜 우리 앞에 현실에도 유행처럼 번지기만 한다면 이는 무대책의 대혼란을 해결할 만한 희망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일상의 영성, spirituality.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은 근대 사회의 물질주의적 이데아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해서 본격적으로 악몽의 대안을 연구하기보다 자신의 전문 연구 분야인 진화생물학의 육체적 생존 논리에만 집착하는 등 출세를 향한 직선적인 노력의 무의미함을 온몸으로 입증하는 폴 교수 개인의 서사를 센스 있는 코미디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대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아까 그런 포스터일 텐데 근대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 물질적 실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근대 학문이지만 인류 공동체를 화해시킬 협상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협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다른 기타 전쟁들도 기타라고 하니 우습지만 그만큼 전쟁이 많고 21세기지만 협상 방안의 바탕이 되어줄 탈근대 시대의 총체적인 영성의 담론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시점이기에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대적 전환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방안의 코끼리의 실체를 보여주려는 노력은 대중 친화적인 영화예술 장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으는 가장 최적화된 예술 행위로 보입니다. 아직 학자들도 하고 있지 못한 일을 영화 감독이 나서서 다 글로 만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음, 그래서 그렇고, 영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이 그런 전쟁 같은 출혈이 낭자한 그런 갈등이 아니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나는 자아고 너도 우리 서로 나한테 자아가 있는 이상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 기준이 절대 같을 수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다툼을 꼭 그렇게 피 터지게 해야 되냐? 우리는 화해하고 협상할 수는 없냐? 근데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게 이제 팔근대 시대의 총체적인 영성의 담론 체계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영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도 그랬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드라마 오피스에서 올해 방영한 이 유명한 드라마인데 여기서 코미디언 배우로 활약하면서 연출도 했던 레인 윌슨이 이 배우가 영화 스타워즈와 쿵푸 판다 굉장히 친숙한 대중문화를 예시로 삼아서 소울붐, 영적 혁명이 필요한 이유라는 영성 탐구 도서를 집필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그래서 인기를 끄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성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인기를 끄는 주제이고 미국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인기를 끄는 대중들한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제인데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에 다만 아직 베스트셀러 없을 뿐이지 한국에서도 일상생활의 수준에서부터 이런 영적 차원의 상상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필자는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노련한 이 이루수 정근우 선수가 신입 후배인 어린 선수한테 공을 버리지 말고 던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을 버린다는 거는 자아를 의식하느라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정작 자기는 공만 던지고 공을 받는 상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독립적인 자아의 정주체성만 존중받으면 됐다. 그럼 그건 끝이다. 이랬으면 그럼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겠지만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나는 지켰다. 이러면 끝이겠지만 신입 선수와 정근우 선수 모두 상대방한테 그런 배려가 불가능해지겠죠. 대신에 규칙만 지킨다면.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가 쌓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팀이 와야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필자가 학부생이던 때에 2019년 9월 29일에 공개돼서 한 달간 음악 차트 1위를 달렸던 대중가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자칭 현실남매 가수 악동 뮤지션의 긴 노래 제목이 의미하는 영성입니다. 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만 가능해지는 시한부 감정이니까 이별까지 사랑해가면서 막 불타오르면서 서로를 아끼고 나면 이제 어느 한쪽의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끝이 나는 버리는 허무함이 오는 거죠. 두 사람 모두한테 무책임하게 한 행위인 거고 그 사랑이 몸몸 바쳤던 그 사랑이란 감정이 혹시라도 누가 한 상대가 먼저 죽으면 남은 한쪽은 살아있는 육체가 아직 살아 숨 쉬는 남은 한 사람은 허무와 공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사랑의 끝을 너무 분명히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인류 역사는 이 비극을 너무 많이 사례들을 많이 기록해 왔죠. 동반 자살 같은. 그러니까 한쪽이 없는데 난 뭐하러 사냐. 우리는 같이 죽어야 돼.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이상에 빠져서 허무해지기 전에 우리 먼저 죽자.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영성이 없으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만 제한돼 있다면.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는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응용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미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탈근대 시대를 공부하고 체계화했던 철학자들의 개념을 응용해 보자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단순 대체하는 근대적인 그런 공간적 차이의 수준을 넘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지연 상태,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얼음은 녹고, 뭐 날씨는 변하고 이런 게 당연한데, 그런 지연 상태를 무시해 왔던 이제 근대 사회의 어떤, 어, 어, 대량 생산 같은 우리는 누구나 다 몸이 다른데 같은 250, 240 사이즈의 신발만 신고 그 공간적 차이만 수치로 기록해 놓지, 어, 이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각자의 몸에는 배려를 받지 못하죠. 근대 사회의 그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시스템 자체의 한계니까.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실체의 그런 시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 자아 이미지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러한 기대의 내부에는 멀어져가는 생명과 다가오는 죽음의 깊이에서 실존적 현실을 포함하기 위한 영적 차원의 시적 상상력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갔던 상상력을 포함하면서 이제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적 상상력에는 이제 영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시적 상상력일 텐데 이런 상상력이 탈근대 시대 인류의 역사에 초월적으로 동반된다면 반복되는 비극을 피하는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봐야죠. 후회 없이 가볼 만하겠다. 그리고 틈새에 희망이 자명해집니다. 우울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우울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울함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울함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음, 이 팔근대 시대의 영화 예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근대 사회의 자아중심적 욕망 시스템을 지지하는 영적 차원에서 상업성과 작가주의가 공존하는 이 비범한 작품들이 영화 예술계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영화 제작의 주류 목적이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영화가 흥행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 탐구에 적용해 보면서 영화 평론을 자칭하는 학문적 에세이에 가까운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작 배급사 A24는 요즘 가장 뜨거운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성과 작가주의가 공존하는 비범한 작품들이 회사의 지붕 아래서 빛을 발했다. 여기에 유전, 미드소마 같은 작품으로 독특한 정신세계를 증명한 아리 에스터 감독까지 자신의 제작사 스퀘어 페그를 통해 제작에 동참했다. 최근 영화 시장의 판도와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관객에게는 이 정도만으로 기대 요소가 충분하다. 어, 최영근 기자의 드림 시나리오 남의 꿈이 돼버린 한 남자의 성찰 시네프 리뷰에서 중앙경향에서 나온 기자의 인용한 내용인데요. 어, 영화 드림 시나리오의 제작사 A24에서 선보였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는 근대적 자아의 이미지를 초월하는 시적 상상력으로 영화 내부의 장면으로 비유하자면 이모티콘 같은 눈이 달린 바위와 바위의 엄마 바위와 딸 바위의 만남 같은 영적 차원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진솔한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엄마와 딸을 비롯해서 각 멀티버스 세계의 대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이 피를 볼 수 있었던 갈등들이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A24의 제작사의 또 다른 영화인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올해 3월에 개봉한 이 영화에서는 전생의 인연과의 극적인 재회 때문에 현실에 결혼한 남편과 헤어지는 그런 과도한 열정에 매몰되지 않고 전생의 인연이라는 영적 차원의 관계를 부정하진 않되 어린 시절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 환영하기까지 하는 거죠. 환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린 시절 서로 환영을 할 수밖에 없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영적 차원에서의 사상은 어린 시절 서로 좋아했던 두 사람의 재회를 시적 상상력으로 존중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허용하게 하는, 그 장면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습이 현실적 자아 중심의 한계를 넘어 높은 차원에서 자신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계기가 되고 서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을 수 없는 만약 내 사랑이 그만큼 깊지 않다면 서로를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죠. 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그런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시 우리의 사랑이 괜찮은지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이 영성의 시적 상상력. 그, 그 상상력을 갖고 있기에 이 세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자극이 되어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 극적인 재회가. 여기까지, 어, 이렇게, 드림 시나리오라는 영화를 읽으면서 오히려 더, 음, 에세이에 가까운 글을 쓰면서 영화의 예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까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